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아이들은 병에 매우 취약한 존재입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손길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한 병원에서 일어난 참혹한 연쇄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네, 오설록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네. 의외로 이게 의료 쪽에서 연쇄살인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 셜록 홈즈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러한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에 접근을 했을 때 더 밝혀지기가 어렵고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주사 바늘 같은 게 그게 정말 노련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찾아내지만 이제 그 아서 코난 도일의 그 당시 19세기만 해도 그러한 주사 바늘을 하나 찾는 것조차 사실 수사관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서 코난 도일이 그걸 비유를 해서 얘기했었던 게 그런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에 빠져들었을 때 잡기가 매우 어렵다. 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는 네네네. 무의학적이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살인을 많이 저지르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면 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발생했을 때 무섭고 우리가 또 방어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더 소름 끼치게 그리고 또 각인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다 출발을 해봅시다. 병원의 아이들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자, 시작을 해봅시다. 병원에서 아이들 이거 어떤 키워드로 이제 출발을 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이 병원 하면 이제 2화에서 다뤘던 제인 투펀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인 투펜이 딱 먼저 떠오르고 부가지로 조금 떠오르려면 이제 홈즈 정도? 홈즈가 이제 뭐 의사였다는 아니면 헤럴드 신먼. 그쵸. 헤럴드 신먼이랑 제인 투펜. 이제 가장 아이들 뭐 이렇게 하니까 제인 투펜이 떠오르기도 해요. 제인 투펜은 물론 이제 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서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인데 링컨샤이어에 있는 이제 그랜섬 앤 캐스트 이븐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1991년 2월 21일에 처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군요. 네, 이게 최근에 아직도 살아 있는 이제 범인이고. 네. 그래서 생후 7주예요. 매우 어린 이제 리암 테일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생후 7주. 거의 7주. 태어나자마자. 네, 그렇죠. 심장마비.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것 같지만 계속 가보죠. 그리고 3월 5일에 11살의 티모시 헤드윅이라는 아이가 소아마비 발작으로 사망을 해요. 소아마비 발작이요? 네. 심장마비는 그렇다고 해도 소아마비 발작을 일부러 일으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저건 이게 간격이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돼요? 더 짧아집니다. 3일 정도 뒤에 흘러서 케일리 데스몬드 1살이고요. 흉부 감염에, 그러니까 좀 가슴 쪽에 이제 흉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흉부 감염이 더 심해진 거예요. 나아지러 병원에 왔다가 더 심해져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네. 지금 순식간에 막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네요. 그렇죠. 뭐 병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일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이에요. 네네네. 사건은 더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사실 아까 이제 오프너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9명의 아이들의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총 3명의 아이들이 살해를 희생당하고 6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범행이 소장님께서 항상 유의하게 보시는 부분이 냉각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5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나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날짜를 얼핏 이렇게 들어봐도 91년 2월부터 한 3월 8일까지죠. 3월 8일까지 보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게 참 놀랍네요. 거의 뭐 냉각기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굉장히 짧네요. 어떻게 보면 뭐 연쇄살인 느낌보다는 연속살인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류되어 있는 쪽에 연쇄살인으로 분류가 돼요. 맞죠. 연쇄살인 맞죠.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뒤에 3월 20일 폴 크램프톤
이란 이제 5개월의 아이가 와요. 예. 흉부 감염, 아까 이제 유사한 흉부 감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인슐린이 과다 투여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한테 인슐린은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아, 네. 예,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도 다른 병원에 빨리 이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망자는 이제 현재까지는 2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사건을 쭉 다 들어볼까요, 먼저?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 예. 3월 21일에 폐렴으로 5살짜리 브래들리 깁슨이 입원을 합니다. 심장 발작이 이 아이에게 입원 후에 일어났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서 살아나고요. 예. 다 똑같은 날 예. 동일에 익홍찬, 저는 이 사람이 중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름이 익홍찬 씨였는데 2살의 아이가 산소 불포화로 발작을 일으켜요. 이 아이도 다행히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두 명의 네네. 아이만 희생이 당했잖아요. 네. 근데 4월 1일에 베키 필립스라는 이제 아이가 2개월의 아이가 위장염이 발생해서 입원을 해요. 이 아이에게도 인슐린이 과다 투여됐고요. 그래서 사망하게 됐는데 이 쌍둥이 동생에게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시 필립스라는 이 쌍둥이 동생이 칼륨 염화물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 투여로 호흡에 이제 정지 증세가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리고 주변의 다른 간호사들이 이 아이를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의료 사고가. 지금 이거는 네. 원인을 모르고 아이들이 약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인슐린 과다 투여라는 확실한 그렇죠. 의료 사고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거의 한 달 안에 3번이나 일어났는데 네. 이 정도면 뭔가 병원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뭔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찰의 수사도 있어야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상태가 일어났고 이전에도 이러한 유사 사건이 있으니까 빨리 옮겨서 치료를 해서 이 아이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의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근데 이 아이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뇌 손상, 신체 마비 그리고 이제 시력에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까 쌍둥이 아이들이었던 네, 거죠. 형은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은 이제 이렇게 좀 그렇군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면 사건이죠. 네, 총 3명의 아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이게 병원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사실은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번째 아이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로 분명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죽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서양은 사실 부검에 대해서 개방적이거든요. 아, 네. 원인을 그렇겠죠. 명확히 밝히는데 중요시 생각해서 부검을 부검을 해보니까 인슐린이라든지 또는 이 칼륨이 과다 복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던 거예요. 과다 투여가 됐던 예. 거죠. 그래서 그럼 문제는 그럼 자기네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건데 병원 관계자들이 이것을 외부에 알리기를 상당히 꺼려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 만약에 커지게 되면 의료사고로 연결이 되고 그게 연결이 되면 여태까지 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명 병원의 이미지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사실이 경찰이나 밖에 알려지진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사건이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뭔가 전환 계기가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사건은 그럼 여기서 아이들의 희생은 여기서 멈춥니까? 딱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서 그리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경찰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4월 22일 천식으로 이제 입원한 클레어 팩이라는 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해요. 근데 이게 22일에 애가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했는데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아이에게 심장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가 현장에 돌아와서 애가 쇼크로 막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천식을 앓던 아이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하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호흡기 네. 질환에서 심장 질환으로 가니까. 그래서 부모가 결국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거든요. 항의를 하고 상당히 황당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냐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이 늦었네요. 사실 많이 늦었어. 늦었죠. 실제로 이거는 솔직히 명확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어떤 범인일 거라는 거는 네. 일단 뭐 간호사나 의사 중에 범인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뭐 지금 일단 약물에 대해서도 접근이 확실했었고 네. 병원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부자일 거라는 게 그 정도였으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빨리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했었을지도 몰라.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부모가 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네. 거의 명확한데. 그럼 또 계속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4명이 총 4명이 그러면 희생이 됐네요. 3명이 네네. 아니라.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2달 사이에 지금 10명 넘게 지금 희생을 당하고 네네. 실제로 사망한 건 4명. 네네. 상당히 지금까지 다뤘던 어떤 연쇄살인마보다도 짧은 주기,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이렇게 뭐랄까 가해율, 그러니까 가해율로 따지면 기간 대비 가해율은 지금까지 그렇죠.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빠른 거죠. 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연속살인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그렇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무려 59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심지어 4명의 아이들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소장님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건 사실 너무 명확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신입 간호사로 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1991년 2월 21일 한 간호사가 신입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의 간호사가 사건 중에 유일하게 다 근무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알고 있듯이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사만이 유일하게 약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죠. 근무 일지만 딱딱 대조해봐도 네. 딱 바로 나오니까 이건. 그래서 한 명의 용의자를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뭐 그녀는 자신의 죄를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너무 명확하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1993년까지 이제 그녀에 대한 신문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해 보내지는 절차,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재판 절차까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총 이제 1993년 5월 28일에 유죄로 밝혀지고 2년 걸렸네요. 그렇죠. 네, 재판하는 데 시간이 있으니까 예. 각각의 죄로 인해서 봉사의 조건으로 30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봉사의 조건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치료 감호소 같은 데서 사회봉사도 하는 조건에서 이제 30년형에 처해지는 거죠. 저러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이 30년형에 대해서 항소를 해요. 너무 길다 변호인이 이게 너무 길지 않느냐. 근데 뭐 당연히 고등법원 당시 이제 고등법원이라고 할 만한 그 상위의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죠. 당연하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형이 좀 외국에 비해서 좀 짧은 경향이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짧게 받은 거 아니에요? 30년형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여자도 분명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신감호소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예, 판단해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쩐지 아니 상이 너무 짧은 네,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뭐 당연하고 아무튼 계속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근데 뭐 여기 이제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네네. 번째는 이제 1999년에 이 병원이 아까 그 쌍둥이의 예. 부모에게 이제 치료비 등으로 212.5파운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치료의 목적으로 준 거지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에서 죄책감이 준 건 아니란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캐시 필립스의 어머니가 당시 그 범인이 예. 죽어가는 자기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 자상한 보살핌 때문에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갓 마더, 그러니까 대모라고 부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앞뒤의 사실을 알면 좀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우리가 지금 내가 그 범죄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기 아이를 낳고 자꾸 죽이던 티닌가 사건. 그 사람의 심리랑 비슷한 여자가 아닌가. 지금 이건 돈을 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성욕도 당연히 아니고 그 네. 아이들한테 뭔 성욕을 느껴. 그렇다고 그런 목적을 보면 그 티닌가 사건이 오히려 네. 지금 가장 미나오젠 바이프록시. 그런 근접한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이 범죄자를 좀 밝혀주시죠 이제. 네. 어. 죄송합니다. 비버리 얼릿이라는 여성입니다. 비버리 얼릿.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보면 세계 10대 악녀라고 어디서 나누어 놨어요. 거기서 근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검색 도중에 제가 발견을 한 건데 7위가 비버리 얼릿이었어요. 그리고 1위는 최근에 엑스파일에서 소개된 바토리 엘리자베트. 예, 이렇게 뭐 밧돌이 던져주고 썰이 이제 떠났죠. 네. 그래서 10대 악녀라고 뭐 근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누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제인 도표행은 이 10대 악녀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래요? 약간 좀 주관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요. 비버리 얼릿, 네. 비버리 얼릿 세계 10대 악녀의 7위에 랭크됐다는 근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비버리 얼릿 뭐 생애로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먼저 1968년 10월 4일에 코비 글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명의 여자 형제와 1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 데서 있는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얼릿이 어떠한 가정 환경이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 형제도 많았기 때문에 또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은 반 아이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주 막 학교를 등교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반창고를 붙이고 등장한다든지 붕대를 감고 등장을 한다든지 뭐 깁스를 붙이고 학교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야, 너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좀 많이 바랬던 이 범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긴 한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그렇죠. 성향을 가지긴 해요. 네. 실은 이게 이런 질환 이전에 스트로크라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부정적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풀이 제일 나쁜 거야, 실은. 그렇죠. 무풀보다 악풀. 네. 요즘 엑스파일은 이제 악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네. 무풀보다 나은 겁니다. 무풀보다 네. 아무튼 그런 뭔가 감정적 스트로크가 부족한 가정이었을 거라는 예상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봐줘서 뭔가 리액션이 적은 부모, 그렇죠. 좀 과다하면 좀 무관심한 네. 방치된 학대를 한 네. 부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네. 그거는 뭐 너무 내가 이 범죄자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말이고 뭐 그 이전에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집중을 해야겠죠. 네. 아무튼 학교에서 그랬는데 근데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가 바랬었던 모습은 막 관심을 갖고 자기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여줬지만 이 여자가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래놓고 또 막 이상하게 변덕이 일어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보태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녀를 멀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과체중을 선택을 해요.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다니 참 놀랍네요. 네. 그리고 과체중으로 성장을 해가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더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그러니까 보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맨 처음에는 관심을 바라기 위해서 뭔가를 붙였는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지니까 또 다른 방법을 그리고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더 멀어지니까 더 거짓말을 하고 더 변덕을 부리고 오히려 공격성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그래놓고 더 관심을 바라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나쁜 아이들로 커가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그게 과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네. 계속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청소년 기에서는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선택한 키워드는 증상 또는 고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통, 막 머리가 아프다거나 요로 감염이 있다거나 구토 증상 그리고 뭐 시력, 눈이 뭐 갑자기 안 좋아요, 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위궤양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이 선택한 거 보면은 약간 집중적인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 학교 내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력 증상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구체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아픈지 안 아픈지 소위 말해서 양호실의 선생님 정도의 수준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애가 아프다면 아픈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온갖 병으로 막 아프다고 위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자신의 맹장을 수술해달라고 의사한테 설득을 해요. 의사를 설득한다고? 네. 정말 아프니까 나 맹장 좀 수술해줘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봐도 얘는 맹장이 아픈 게 아닌데. 근데 뭐 해달라니까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건 이 여성은 질병이나 고통을 키워드로 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맹장 수술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고 전 정말 네, 아파서.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정말 이 맹장 수술이 정말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장을 수술하기 전에가 아파요? 맹장 수술하고 나서가 아파요? 전에도 전에- 엄청 아프다던데. 전에가 엄청 아프죠. 어. 저는 근데 그게 그냥 체한 줄 알고 어. 정말 심하게 체했구나 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분명히 여기 이제 실밥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현대의 나름 의료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그 고통이 상당했을 텐데 음. 이 치료 중에도 다시 상처를 뜯어내는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막 자신의 몸에다가 막 망치라든지 뭐 그런 좀 유해 도구들로 자해를 해서 관심을 계속 갈구하는 거죠. 과체중이 됐으면 몸도 굉장히 거구였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거의 청소년기 이전에 과체중을 선택했으면 네. 그게 굉장히 이제 거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구가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정말 뭔가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버린 그런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질환을 어릴 때부터 앓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이게 그러니까 16세 이전의 이야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6세에 이제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근데 또 이 여성이 또 신기한 게 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아이들을 위한 좀 나름의 하우스키핑이라는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봉사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떠남과 동시에 간호사 교육,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를 돌보는 그런 베이비시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는 간호사 교육이 잘 맞아였을지 어떤 것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머 뭐 얼리 씨 아이 정말 잘 돌보시네요. 아 정말 뭐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간마더 그런 친구처럼 정말 뭐 엄마 같이 잘 돌봐요. 이런 데서 뭔가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간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랜삼 콜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랜삼 콜리지는 간호사 네, 간호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학교 시절에 혹시 특이한 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간호학교 시절에 일단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게 고통, 예, 질병 또는 거짓말 그런 삶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간호학교에서도 알 수 없는 병을 핑계로 해서 자주 수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병들, 그러니까 두통인데 정말 막 피가 안 통해서 일어나는 두통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막 그냥 머리가 아파 막 또는 배 아프다 그러면은 위쪽이 아프면 체했다든지 아래쪽이 아프면 장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데 위가 아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래가 아파요 그럼 여기가 아파요 그럼 또 그건 아니라는 이런 식의 좀 증상을 호소를 하면서 학교 수업에 상당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칭찬받는 일인데, 그렇죠. 칭찬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배우고 네. 그런데 오래 한 일을 오래 하거나 이렇게는 그렇죠. 못했던 거니까 자기 목적에 따른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습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에는 이 여성이 집중도가 상당히 낮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산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학생을 욕할 때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산만하다라는. 학생이 이제 뭔가 평가 기록부에 네. 나는 그 산만한 게 왜 잘못인지 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산만하면 어떠한 말 그대로 방금 오슬로스님 말한 대로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뭔가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똑해도 산만하면 성취를 이룰 수가 없다는 네. 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이제 그렇죠. 부모에 대한 경고, 부모에게 보내는 네. 경고로 썼던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산만한, 그렇죠. 그러면서도 욕구가 강한. 네. 하지만 관심에 현실은- 대한 욕구가 그렇죠. 관심에 대한 상당히 욕구가 강하죠. 강한. 하지만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바라는 모습 그리고 실제 나이가 굉장히 달랐고 그나마 자기가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죠. 부모한테 칭찬받았던 네. 그 순간.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간호사에 왔는데 아이는 없고 칭찬은 아무도 안 해주고 네. 해야 될 일만 많으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다시 아프다고 뻥을 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거짓말에 대한 다른 이런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가져온 에피소드 하나는 그녀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네.
자신의 그런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 그렇죠. 근데 뭐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고등학생 임신했다 그러면 축복받을 일은 죄송합니다. 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제가 말하고자 했었던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남자친구한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어쨌건 뭐 생명이 태어난다는 축복받을 일인데 이제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이 아이가 생겼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였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닌 어떤 보면 폭행을 행사한 당사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도 이러한 이 비버리 얼릿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임신한 거긴 해요? 아니요. 아 임신한 것도 아니었고. 네. 임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서 또 관심을 초래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성적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그 걱정과 위로는 사실 그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뭐 주변에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다 떠나갔겠네. 뭐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이걸 들을 정도면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도 다 퍼졌을 거고 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혼자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짓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창조한 그 거짓말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남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이 나에게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구나라고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 사람은. 네. 이게 뭐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환을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대하는 우리가 봤던 사건의 지점으로 돌아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아 어린 아이들에게나 또는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아까 나왔던 심장 발작이라든지 그런 혈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칼륨 염화물 그리고 인슐린을 이제 주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선 이게 확실히 치명적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예를 들어서 만성이 되면 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바로 뭐 상태가 나빠져야 자기가 거기 딱 투입이 돼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관심이 증폭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사실 약물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물을 두 가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네. 그런 약물들이고 또 간호사라면 접근하기가 쉬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이 아이들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뭐 15개월 오히려 생후 7주 아이도 있었고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아 마땅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가져오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알기도 전에 이 고통을 먼저 알아버린 참 안타까운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고 네. 죄를 뉘우치지는 않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결국 그 재판이 끝나고도 뭐 속죄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끝나고 체포된 이후에도 그 여성이 어떠한 삶을 보였는지 제가 이제 바로 그렇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포가 되고 뭐 체포 과정이야 뭐 너무 심플하니까 네네. 일단 이 범죄자가 기본적으로 지능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맞아요. 뭐 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 이런 게 전혀 안 만들어 놓은 상태라 네. 또 뭐 체포는 바로 됐고 그건 네.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체포 아까 되고 아까 93년 5월 그렇죠. 2년 후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2년 후에 네, 30년형을 30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이 여성은 분명히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여성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년형을 선고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 여성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형이라든지 최고형이 아니라 이런 30년형이라는 사실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예. 형벌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체포된 이후에도 이 감옥이나 보호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클립으로 이제 자신을 학대하거나 막 깨진 유리를 입에 머금는다든지 하는 행위 또는 이제 뭐 좀 자신 그러니까 좀 뭐 뜨거운 물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자신을 계속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말려야 되잖아요. 예. 뜯어 말려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녀의 아까 나왔었던 82kg이었던 체중이
44kg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고 자꾸 뭔가를 안 먹기 시작하고 사실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예. 자신의 학대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밥을 먹는다는 것을 피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제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몸무게가 주는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몸 거의 뭐 2분의 1이 됐네요. 몸이 그렇죠. 반쪽이 됐네요. 지금도 이제 노팅햄샤이어에 있는 램턴 보안병동에 아직까지 수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서 30년 뒤면 2022년, 2023년이 돼야 이 여성이 석방이 될 수 있는 얘기니까. 2023년이면 생각보다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많이 네.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91년 생 분들이 지금 25, 6이니까 지금 2023년이면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 여성이 사회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부분이 참 의문이 되는 게 네. 지금 병원에 수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형을 받지? 저희가 그레이엄령 했었을 때처럼 보호감찰 플러스에서 이제 치료감호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4년형인가 받고 그런 것처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징역이긴 징역인데 어떠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 목적의 감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0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됐다는 판단이 들면 나오면 안 되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여기서 중간에 다른 막 소송도 걸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나올 준비가 돼 있다라는 판단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변호인 측이라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나는 그냥 이 사람을 갱생의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난 그렇죠. 저도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뭐 가져왔었던 내용이긴 하고. 간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지금 이 사람이 몇 년생이죠? 1968년생입니다. 68년생. 네. 그러면 나랑 얼마 차이 안 나. 아 그래 여기서 그렇죠. 그 나랑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요. 네. 68년생이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부모님들보다 어린 나이야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10년도 안 돼서 나오면 중년 여자라고. 중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이로 48이니까 네네네. 한 60이 안 되는 나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48이면 50대에 나오는 거야. 50대 여성, 간호 기록을 가진 50대 여성이 베이비시터로 일을 한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 사람이 중년이 돼서 막 그 간호 그런 능력을 해서 발휘해서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근데 뭐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갱생이 됐고 이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돌아올 만한 자격은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제 두려운 거죠. 난 뭔가 이 방송을 하면서 성악설에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연쇄살인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또 내용 중에 하나 악의 씨앗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네요. 네네, 그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남은 이야기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지 또 네. 오설록스님이 또 방향을 좀 잡아주시죠. 사실은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동기 그리고 정신적인 동기 이런 게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동기를 한번 좀 추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난 가장 큰 이유가 이 여자 스스로도 내가 어떤 감정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을 뭐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이래서 이래서를 말을 할 수 있어도 이 사람 스스로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을 것 같아.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혼을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자꾸 하는 일을 또 왜 그랬어? 그러면 몰라 지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걔가 나쁜 말이라도 부모한테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정말 스스로는 몰랐던 거야. 내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지. 그래서 그게 뭐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 여성이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사실 미나우젠 바이프록시에 대해서는 티닌가 사건에 예. 대해서 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나우젠 바이프록시에다가 민하우젠 증후군까지 같이 앓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나우젠 신드롬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자신의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자신에게 그런 관심과 동정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질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피과학성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저키스트들하고는 다른 네. 심리적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프록시는 저희가 티닌가 사건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다른 타인, 특히 부모와 아이 또는 간호사, 환자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증상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익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저희가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어렸을 때 스스로에게 증상을 만들어냈다가 후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증상을 유도했다라는 점에서 미나우젠 증후군과 미나우젠 바이프록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뜬금없는 질문인데, 근데 왜 미나우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미나우젠이라는 병명이 18세기에 이제 독일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폰 미나우젠 남작에게서 따왔다고 해요. 아, 이름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 남작이 끊임없이 허풍 그리고 과장, 정말 딱 봐도 이 사람의 경험이 아닌데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이라고 막 주장하는 부분이 이러한 환자들의 증세와 일치한다고 보고 이 이론을 만들어낸 박사가 미나우젠 남작의 이름을 따서 병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뜬금없는 질문에도 잘 대답하는 셜록 네. 스님이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얼릿 새 미나우젠 증후군 그리고 바이프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특별하다는 거죠. 미나우젠 신드롬 그 자체랑 미나우젠 바이프록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스스로한테 증상을 가져와서 관심을 목적으로 자기한테 증상을 유발을 시켰다가 이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증상을 유도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미나우젠 신드롬 그리고 미나우젠 바이프록시와 이 얼릿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흔치 않죠. 그러니까 고통을 자기한테 가하는 거랑 타인한테 가하는 거랑 사실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얼릿에 대해서 다른 증상 아니면 다르게 접근해 볼 만한 그렇게 생각해 본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리플리 증후군을 혹시 아시나요? 네네 알죠. 네.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을 혹시 좀 이 얼릿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 자기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환상 속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그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좀 반사회적 장애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외롭고 뭐 좀 불우한 환경이었고 관심을 원하고 고립된 상황을 오래 겪은 적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도피 성향이 매우 강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지 않나. 내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리플리 증후군을 뭐 이게 앓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굉장히 외로운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꾸 포장하려고 했고, 그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외로운 시간을 포장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거짓이 거짓을 불러오는 것처럼 자기 정신 상태도 점점 더 괴리가 나온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공통점이 있군요. 현실 도피가 일단 키워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릿도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가 왜 관심을 받지 못했던라든지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어필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증상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했었던 게 좀 이러한 악순환을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허풍쟁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뭐 네. 오슬록 스님이 자기를 가리키는데 뭐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이유도 한편으로는 그 권위에 눌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말해야 되고 네네.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리플리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와 또 비슷하진 않을까 네.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럿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본인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에 소장님께서 버코이치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서 뭔가 그걸 이겨내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격적이라 여길 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킹하다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만든 허구 속에서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했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선택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이게 뭔가 중독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이제 게임 중독 아니면 뭐 이제 SNS 중독. 그러니까 SNS나 게임 저도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물론 네. SNS는 잘 못하지만 네. 게임 같은 거 굉장히 즐겨서 하지만 그게 중독돼서 현실과의 괴리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얼렛이 바랬던 환상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약간 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히어로적인 슈퍼맨적인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었던 그녀의 삶의 정반대였고 그녀가 아이들에게 증상을 유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여줬던 모습 이 아이를 치료하고자 막 열렬히 무언가에 노력을 하는 이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사실은 연출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티닝도 한편으로는 티닝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네. 물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네. 뭐 티닝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또 혹시라도 네.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네. 저는 사실 그 출발점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이 얼릿의 행동, 그러니까 질병, 거짓말 이런 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자기한테. 네. 이러한 참 마약과 같은 그 쾌락 또는 안락, 분명히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까 간호학교에서부터 보면은 관심을 받는다거나 자기가 도피하고 싶어 했었던 일에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잖아요. 거짓말이라든지 그쵸. 병이. 그 순간의적인 안락에서 만족을 했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현실은 다시 또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짧았던 쾌락에 비해서 현실은 너무 쓰니까 다시 그 환상 속으로 가는 마법의 문, 즉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다시 두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출발하는 점은 질투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녀와 조금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또 다른 좀 죽음의 천사들의 사례를 두 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네. 그러면 죽음의 천사 지금 2명 소개해 준다고 그랬죠? 네네. 한번 처음 사람부터 들어보죠. 네. 제인 토팽은 아닐 테고. 제인 제인 토팽 나오는 아 그래요? 제인 토팽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범행행각보다는 네. 더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 아, 과거의 사례.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리스틴 스트릭랜드, 남편 성을 따서 크리스틴 길버트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 아 크리스틴 길버트. 네. 그래서 1967년 얼릿보다 1년 먼저 태어났고요. 같은 시대군요. 네. 동생 타라가 태어난 후에 크리스틴의 성격이 급변했다고 주변인들이 증언을 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동생의 물건을 훔치고 겉으로 착한 척하고 그러면서도 학생의 그 학교 동급생들에게는 이기적이고 못된 아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아이가 변했던 시점이 자신에게 집중됐었던 관심, 애정이 벗어난 그 순간에 이제 보였다. 그래서 그 질투에서 출발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가 제인 토팽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네네. 네, 제인 토팽은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병적인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동급생들에 대한 질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잊지도 않은 오빠가 이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활약해서 링컨에게 뭐 단독 훈장을 받았다. 그런 영웅이다라는 등 또는 뭐 언니가 엄청 막 예뻐서 전설적인 미모라서 영국의 귀족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약혼을 받았다라는 등 이 과장된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녀의 트리거가 됐었다 할 만한 사건이 약혼자가 될 뻔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관심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가져갔던 사람에 대한 질투가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절대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식의 심리적으로 출발선이 있고, 실은 이런 생각들 잘 우리 마음속을 짚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질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제어를 못하고 산만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있어서 걸쳐서 그렇죠. 쌓여서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죽음의 천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악마를 탄생시킨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죽음의 천사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타입의 범죄자들을 죽음의 천사 타입 뭐 이렇게 붙여도 될까요? 네, 뭐 마이클 스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연쇄살인범을 의미하는 이러한 유형의 연쇄살인범을 의미할 때 죽음의 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러한 살인범이 살인 사건에서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라든지 그런 것도 숨겨져 있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등장하는 좀 사이코패시적인 성향이 극도의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과장성. 그러니까 이러한 과장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스릴과 자극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해석을 하면 돈이라던가 성욕이라던가 이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 지금 방금 말한 자기 중심이 되는 어떠한 상황,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보상이라는 거죠. 네,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네. 분명히 독극물을 주입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신이 됐다고 느끼는 기분,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생사를 자기 손으로 쥐고 있는 기분을 분명 만끽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람은 이런 욕구가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죠. 막 이런 기적적으로 환자 살려내고 막 자기 노력 넣고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네. 방식이죠.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과장됐고. 순간적인 받을 때, 야, 저 사람 봐,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분명히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저희 머릿속엔 그려지거든요. 이 아이가 갑자기 산소호흡에 불안정이 온다든지 했을 때 얼리시 취했을 만한 행동, 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이인 양 살리려고 했다든지, 뭐 드라마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니야, 난 저 아이 살릴 수 있어. 이런 분명 그런 과장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라는 분명 칭호를 그 희생자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몰입도 뛰어났을 거고. 그렇죠. 이거 웬만한 중견 연기자보다 연기 경력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사실은. 뭐 청소년기 이전부터 이미 네.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거니까 얼마나 또 몰입돼서 그 사람들에게 네. 감동을 또 줬겠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하네요. 네. 끔찍한 일이고. 더 섬뜩한 게 분명히 이 여자는 이것을 자기 나름의 현실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라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살리는 모습, 그 환상을 분명 그려가면서 이 모습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다룬 범죄자 비버리 얼릿. 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사실 소개시키고 싶었던 게 어떤 하나의 사람한테 또는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의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에게 순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관심을 표출해 줄 수 있었던 사람, 그녀를 사랑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나 또는 그녀를 진짜 환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고자 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건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애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 그녀가 그렇게 됐었는가, 오히려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고 역추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삶 속에서 받지 못했었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되게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엄마를 찾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그래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 그
얼릿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접근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면 세상이 참 그렇죠. 행복해질 것 같고 네.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그런 상담들을 받는데 분노에 대한 상담을 받아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상담 많이 보내요.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상담 보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격앙돼 있거나.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분석해주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이 사람들의 그렇죠. 본질을 본질을 봤을 때 그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의 상담을 보냈을 때 그 분노가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분노의 대상자를 불쌍히 여겨보세요라는 상담을 자주 하거든요. 실은 그게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 사람이 실은 불쌍한 인간이라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거다라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모든 개인이 그 사람의 불쌍함을 이해할 수 있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은 좋아지겠지만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질타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과대하게는 이 사람이 애를 안 죽였더라도 이런 거짓말쟁이라면 매장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이런 이 완성된 질환자의 모습, 질환자라겠다 완성된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난 이 사람을 굉장히 벌 주고 싶어 할 것 같아.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오설록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 세상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이 사람 마음속에 아이도 바라봐줄 줄 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편으로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아니, 드라마를 많이 봐서였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봐줄 수 있었던 사람 해서 만약에 진짜 그녀를 올바른 길로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허울 좋은 변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제 지금 오슬록 시민이 하는 건 역사의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를 네. 얘기하는 거지. 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네. 좀 그렇군요. 네. 그 사랑해줄 수 있었던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뭐 만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악당들한테 많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사랑, 우정, 정 이런 거 좀 싫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오슬록심의 이런 깊은 뜻을 이제야 이제 깨닫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빌런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 상담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내가 사랑, 우정 이런 거 막 하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 안 해요. 아 그럼. 다 자기네들 술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0.01%만 남아 좀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랍스타 칩인가 그 과자 중에 랍스타 칩이 있어요. 아 진짜요? 0.003% 랍스타가 들어있다고. 그 등껍질 잠깐 들어간 건가요? 그건? 뭐 한번 뭐 랍스타 헹굼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의 착함은 제가 지금 방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슬록씨 말대로 그 말한 세 가지 걱정과 치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치료 의지. 그녀 스스로가 만약에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였겠죠. 그건 그렇죠. 지금 그거라도 명확했으면 오슬록씨님 바램대로 지금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 30년간 그런 치료를 잘 받아서 정말 갱생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한 결과가 됐겠죠. 되겠죠 앞으로. 근데 난 한편으로 좀 불안해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스트 썰님의 최고의 파트너 어떻게 보면은 이데아적인 파트너라고 하면은 딱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레슬러, 존 더글라스. 사실 저는 존 더글라스는 파트너 아니에요. 파트너 아니에요. 약간 비서 같은 느낌. 더글라스 약간 아래로 보더라고. 아래로. 그래서 레슬러 정도가 내 파트너다. 게스트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높게 친다기보다는 엄청난 프로파일러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프로파일링을 하진 않거든요. 약간 귀납적인 성향이 강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팻 브라운 그 여성 주부였던 팻 브라운을 파트너로서 상당히 파트너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이런 건방진. 네, 점점점. 네, 이상향으로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녀의 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근데 팻 브라운의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자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자극적인 소재인데 왜 굳이 이렇게 방송으로까지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제2, 제3의 이런 걸 뭐 촉발시킬 거냐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팻 브라운이 사실 프로파일러가 시작된 이유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에 참여를 하면서였거든요. 네.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주부였다 그랬죠 방금. 네, 주부였으니까 그냥 관심이 가서 음. 오히려 그 여성의 하숙집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들고 왔는데 경찰이 관심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게 뭐냐면 어떠한 그런 사악한 피해자들, 사악한 공격자들로부터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지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녀가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한 좀 범죄의 유사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조금 더 앞으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줄이고 좀 경찰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싶어서 사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게 참 보면은 범죄 희생양들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관심 그런 걸 가지면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슬록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오슬록수님은 약간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좀 범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런 목적이기 때문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해, 네. 뭐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자는 의미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로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제가 대부분 배우지만. 아니 저도 이제 항상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나는 오슬록수님한테 배우고 오슬록수님 청취자님한테 배우고 청취자분들은 어디서 배울까요? 썰님한테 배우고 엑스파일 듣고 배우는 거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한 이제 팻 브라운 전 이름만 들으면 뭔가 약간 덩치 있는 재즈 음악가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네요. 아무튼 팻 브라운 또 앞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름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 지난주 추리 퀴즈 네. 답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시신세구를 발견해가지고 네네. 어떤 게 먼저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캐스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스퍼는 전 꼬마 유령 말고 저도 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체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네. 공기, 물, 흙이 서로 1대 2대 8의 속도로 부패가 진행이 된대요. 1대 2대 8 네. 공기, 물, 흙.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체 부패 정도는 흙이 가장 빨라야 되고 네. 물이 가장 중간 그 다음에 공기가 가장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만약 비슷했다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사체가 가장 오래된 사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처음에 이거 말했는데 못 맞췄어요. 하나가 틀렸어.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논리적일 수가 있는 게 부패는 미생물이 부패를 그러니까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조사를 한 건 아니야. 미생물이 부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생물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따져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흙이 제일 잘 살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물, 그다음이 뭐 공기 중에 떠다닐 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가네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맞추신 분 많으셨을 거라고. 그렇죠. 왜냐면 다 네이버에다 검색해보고 답 썼을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다시 한번 오래된 사체가 흙. 그러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반대구나. 네. 공기. 그렇죠. 공기, 물, 흙. 그러니까 만약에 사체 세구의 부패 정도가 가장 같다면 공기에 있었던 사체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흙. 똑같이 사체가 발생했으면 흙이 가장 먼저 부패가 8배로 빨리 부패가 됐겠죠. 그렇죠. 공기보다. 네.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건 2배가 빨리 됐을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재밌네요. 네. 뭐 맞는 분들이 맞추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틀렸습니다. 네. 나도 좀 생각을 더 했으면 됐을 텐데 바로 대답해가지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틀렸네. 소장님에게 기회를 안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퀴즈는 뭐죠? 네, 오늘 퀴즈 지금 나가겠습니다. 산과 들을 이렇게 도보로 다니면서 야영도 하는
그 오그의 스포츠 반더포젤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이제 즐기는 앙리라는 사람이 산 중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사인은 중독사로 보였고 큰 나무 밑에 있었던 그의 텐트 안에서 독버섯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앙리의 절친한 친구이자 산악 순찰대원이었던 피에르가 섭섭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쯧쯧 한창 나이에 아깝군. 반더포젤 베테랑답게 산에서 죽었으니 여한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조셉이 외쳤대요. 그는 사고가 아니라 타살된 것이 분명해. 그럼 문제 나갑니다. 어째서 조셉은 앙리가 살해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쉽지 않네요 오늘 거는. 네. 실은 원래 오늘 오설록수님이 다른 문제를 갖고 왔는데 내자마자 내가 바로 맞추니까 지금 문제를 바꿨는데 바꿨습니다. 이거는 바로 못 맞추겠는데?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 좀 사실 좀 그 말로만 듣고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텐트가 어떻게 쳐져 있는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큰 나무 밑에 쳐 있었어요. 텐트가.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그리면 큰 나무가 있고요. 큰 나무 밑에 텐트를 쳤고 그 텐트 안에서 그 사람의 그 뭔가 잘못 먹은 듯한 독버섯이 발견이 됐고 그 사람의 시신은 텐트 안에서 발견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체상을 보고 그 조셉이란 사람이 타살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타살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죽였을지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타살일지는 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바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오늘 건.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떠오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엑스파일 유튜브 댓글창 아니면은 팟빵 뭐 다양한 아이튠즈 등 다양한 곳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뭐 이런 퀴즈 같은 거 내가 더 어려운 거 있다. 여러분들 못 맞출 거야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할게요. 보내주시는 거는 제 개인 메일 gagblak@naver.com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철철교였습니다. 네, 오설록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